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으로는 196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유 모델과 독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고유 모델은 외국에서 생산, 시판된 일이 없는 새로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누가 설계하고 부품을 누가 개발했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독자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고유 모델에서 독자 모델로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산 승용차의 탄생. 한국 전쟁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방 후 서서히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은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군용 차량을 활용하여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술자들은 미군에서 불화받은 군용 폐차에서 엔진을 빼내고 망치로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마련함으로써 재생 차량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영세한 재생업체들이 대거 출연하는 가운데 시발자동차, 신진공업, 하동환 자동차가 비교적 품질이 좋은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재생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생산량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945년 광복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 7천여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는 1949년 남한에서만 1만 6천여 대로 증가했습니다. 1951년에는 8,600여 대로 감소했지만 1952년에는 1만 1천여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자동차 생산량이 2만 5천여 대를 기록했으며 1957년을 기점으로 전차가 맡았던 대중교통 기능은 재생버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산 승용차로 평가되는 시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최무성 형제가 한경도 아바이로 불린 선박 엔진 전문가인 김영삼을 영입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시발 자동차는 비록 수공업에 의존했지만 엔진을 직접 제작하고 차체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시발은 처음으로 출발한다는 뜻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시발은 1955년에 광복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 대 값이 약 30만 원인데도 사전 예치금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1950년대 중반만 해도 대부분의 부품은 재생이 가능했지만 엔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은 지프의 4기통 엔진을 모델로 삼아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만든 후 실린더 블록을 제작했습니다. 목형이나 사형으로 틀을 만들고 쇳물을 부은 후 완성된 주물을 깎고 갈아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엔진을 미군 지프에 얹어 시험 주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발 한 대를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발 자동차의 차체는 석유를 싣고 다니는 드럼통으로 제작했습니다. 철판을 공급해 줄 공장이 없던 시절에 군용 드럼통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게다가 철판이 두꺼워 강도도 좋았습니다. 운행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파손되는 것은 상대방의 차였고 찌그러지더라도 그만큼 오려내고 새 철판을 용접에 붙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처럼 드럼통 철판은 사고에도 안전하고 고치기도 쉬운 최적의 재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드럼통을 롤러로 밀고 일일이 손으로 펴서 작업을 했지만 시발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자 이러한 방법으로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드럼통을 절반으로 잘라 대충 펴고서는 한밤중에 을지로의 큰 길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트럭이 드럼통 철판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펴진 철판을 손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필요한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시발 자동차의 생산량은 1955년에는 7대에 불과했지만 1956년 74대를 거쳐 1957년에는 372대로 늘어났습니다.
1957년에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던 주물 공장을 인수해 50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1958년에는 시발 택시가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시발 택시를 8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15개월만 영업하면 차값의 9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발 택시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1960년대 초에는 300만 환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시발 자동차의 생산량은 1959년에 430대, 1961년에 662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발 자동차는 일본 미쓰이에서 착안을 받고 이스즈 자동차와 기술을 제휴하여 연간 3, 4천 대의 생산을 목표로 현대적인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새나라 자동차의 이름으로 닛산 블루버드를 수입하여 조립했고 시발 자동차의 차관 승인은 반려했습니다. 결국 시발 자동차는 1964년에 폐업에 이를 때까지 총 2,700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KD 조립에 의한 자동차 생산. 1962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차 공업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존의 수공업적 생산 방식을 벗어나 넉다운, KD 조립 방식에 의해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KD는 선진국의 부품을 도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SKD, 세미 넉다운과 CKD, 컴플리트 넉다운으로 구분됩니다. SKD는 부분적으로 분해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이고 CKD는 완전히 분해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1960년 4월에 한국 정부는 군소 재생공장의 난립을 막고 차량 수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해 5월에는 1967년 12월에 폐지되는 한시법으로 자동차 공업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은 차량 제작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상공부 장관의 허가와 품질기준 적합 검사를 받은 기업만이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시설재와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연산 3,000대 규모의 소형 자동차 조립 공장, 중대형 자동차 조립 공장, 디젤 엔진 공장을 한 개씩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형 자동차는 새나라 자동차, 중대형 자동차는 시발 자동차, 디젤 엔진 공장은 조선기계 제작소가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해외의 선진업체로부터 KD 부품을 도입하지만 연차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여 5년 후에는 완전 국산화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기업은 1962년 8월에 공식 출범한 새나라 자동차였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과의 시설 차관 및 기술 제휴 계약을 바탕으로 인천 부평에 연산 6,000대 규모의 조립 공장을 세웠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닛산의 블루버드를 도입한 후 새나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나라는 SKD 조립 방식으로 1962년에 1,710대, 1963년에 1,063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엔진은 미션까지 부착시킨 상태였고 차축, 조향장치, 차체 정도만 분해해서 수입했습니다. 사실상 새나라 자동차 한 일은 기중기와 수공구를 구비하여 나사나 끼워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새나라는 매끈한 유선형의 세단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프형의 시발은 구식으로 간주되었고 새나라는 양장민으로 불리며 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나라 자동차는 1962년 한 해 동안 319만 4천 달러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외환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에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발 자동차는 미국형 중대형차에 도전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발 자동차는 1963년 5월에, 새나라 자동차는 1963년 7월에 생산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1963년 11월에는 신진공업이 새나라를 모방해 신승호라는 재생자동차를 내놓았습니다. 신진공업은 1955년에 김창원이
부산 점포동에 정비 공장을 설립하면서 출범했습니다. 1962년에는 버스와 트럭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버스의 규격화를 시도해 상당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63년에 출시된 신승호는 군용 지프의 엔진과 변속기를 재생에 활용했고 유선형 차체에 국산 재생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고장이 잦아 318대를 생산한 후 단종되었지만 시발에 이은 두 번째 국산차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어나 방안이 무산되자 한국 정부는 1964년 8월에 자동차 공업 종합 육성 계획 개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75개에 달하는 부품 생산 업체들을 모두 계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열화 방안의 모기업으로는 신진공업이 선택되었고 신진공업은 승용차 제조 공장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진공업은 1965년에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했으며 1966년에 신진자동차로 거듭났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부평 공장에서 외국산 모델을 들여와 승용차를 생산하고 본사인 부산 공장에서는 국산 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부품 국산화. 신진자동차는 처음에 미쓰비시 콜트 100대를 들여와 조립하다가 도요타와 협력관계를 맺고 도요타의 승용자동차 모델인 코로나를 완전히 분해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CKD 방식으로 생산했습니다. 신진자동차는 1960년 7월에 3세대 모델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승용차를 코로나란 품명으로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최고 시속은 145km로 한국의 도로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서 나온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83만 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되었지만 상류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1976년에는 4세대 모델에 해당하는 U 코로나를 내놓았습니다. 신진자동차는 코로나로 성공을 거두면서 다양한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인 크라운을 위시하여 에이스와 퍼블릭카를 생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럭, 버스, 특장차 등에서도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신진자동차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74년에는 지프 사업 부분이 독립되어 신진 지프 자동차가 출범하면서 훗날 코란도로 불린 지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한 부품 국산화 정책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물동량의 급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지만 부품 국산화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진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생산 대수는 1966년 3,117대에서 1967년 4,983대, 1968년 1만 1,629대, 1969년 1만 9,494대로 증가했던 반면 부품 국산화율은 1966년 21.0%, 1967년 23.6%, 1968년 27.6%, 1969년 38.2%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완전 국산화율의 목표 시점인 1969년에도 부품 국산화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66년에서 1969년까지 신진자동차 생산량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품 수입액은 13배나 늘어났습니다. 부품 국산화의 실상은 더욱 빈곤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국내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한 품목은 하나도 없었고 피스톤의 경우에는 생산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국산화 품목은 파이프, 호스, 타이어, 스프링, 유리, 의자, 램프 등과 같이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69년에 부품 국산화율은 전체적으로는 38.2%였지만 자체 부품은 19.95%, 엔진은 8.34%, 셰시는 8.34%, 전장품 등은 4.1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부품 수요의 모기업인 신진자동차는 부품 국산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조립 생산으로 판매율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산화 정책의 목표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의 비판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국산화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 정부는 1967년 4월에 자동차 제조 공장 허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신규 설립과 아시아자동차의 사업 목적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자동차 제조 및 조립에 관해 선진 외국과 기술 제휴를 한 업체로서 제휴선이 제품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한해 자동차 제조 공장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부품 국산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1969년 12월에 자동차 공업 육성 기본계획 국산화 상전 계획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조립 공장은 사문화로 육성하지만 부품 공장은 일어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완성차 업체가 특정 부품을 하나의 부품 업체에서 조달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수평 계열화로 불렸습니다. 국산화 3개년 계획은 연도별로 세부 부품의 국산화 목표를 정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1972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이 되어도 국내 승용차의 국산화율은 50 내지 60%에 불과했습니다. 계획 기준 시점인 1969년에 비해 겨우 10 내지 20%만 상향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국산화율은 이보다 크게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업체가 완전히 국산화하지 못한 제품을 조립업체가 들여오더라도 이를 국산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의 형성. 1960년대에는 시발 자동차와 새나라 자동차가 몰락하고 신진 자동차가 부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기아 산업, 하동안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기아 산업의 모태는 김철호가 1944년에 서울 영등포에 설립한 경성전공이었습니다. 1952년에 기아 산업으로 개칭하면서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었고 1961년에는 오토바이를, 1962년에는 3륜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산업의 상호는 1990년에 기아 자동차로 바뀌었고 1999년에는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하동안 자동차는 1954년에 서울 마포에서 정비 공장으로 출발했으며 미군 트럭을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1962년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버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1967년에는 한국 최초로 버스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에는 특장차 사업을 시작했고 1977년에는 동아자동차로 개명했습니다. 동아자동차는 1986년에 쌍용자동차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는 1965년에 호남연고 기업인인 이문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아세아 자동차로 불렸습니다. 아시아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와 협상을 벌이다가 피아트로 파트너를 바꾸었습니다. 1966년에서 1969년에 연산 8,000대 규모의 광주 공장을 건설했으며 1970년에는 피아트 1, 2사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는 출발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했으며 1973년에 경영권이 동국제강으로 넘어간 후 1976년에는 기아산업으로 합병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을 일군 정주영의 주도로 1967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그의 동생인 정세영이 초대 사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는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고 현대는 포드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에 포드와 조립자 계약 및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산 2만 대 규모의 조립 공장을 울산에 건설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11월에 영국 포드의 소형차인 코티나와 독일 포드의 중형차인 20M의 부품을 도입하여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R192형 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포드의 D 시리즈로 트럭을 생산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신진자동차의 코로나가 앞서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코티나와 아시아자동차의 피아트가 추격하는 사문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974년에는 기아 산업이 브리사를 출시함으로써 사원화되었지만 1976년에 기아가 아시아를 흡수함으로써 다시 상강체제로 변모했습니다. 1970년에 만들어진 신진 현대기아의 경쟁 구도는 1980년대, 1990년대에 현대기아 대우의 경쟁체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진자동차가 GM코리아를 거쳐 대우자동차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코티나, 피아트, 브리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차종은 코티나였습니다. 현대의 코티나는 신진의 코로나보다 시트가 넓고 배기량도 높았으며 안전장치와 최대 속도의 측면에서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코티나는 국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고치나
코피나, 골치나 등과 같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티나는 영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설계된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형편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택시로 많이 팔리다 보니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티나는 1969년 12월까지 6,300여 대가 팔려나갔지만 1970년의 판매량은 1,853대에 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1년부터 코티나 판매를 중단하고 유코티나를 출시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금 압박에 시달려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정세영 사장은 자서전에서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았으면 이란 표현으로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포니가 등장하기 전에 현대자동차의 수입원이 되었던 차량은 속칭 포드 버스로 불린 R192였습니다.